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뭐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 전쟁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역전다방이라는 프로그램이 가장 진지하고 깊숙하게 다뤘다. 미국에 대해서도 남북 전쟁에 대해서도 좀 그런 의미를 가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때부터도 선거 방식은 선거인단 방식이었던 거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해하는 방식은 무슨 주는 누가 이겼습니다. 무슨 주는 누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몇 표 가져갔습니다. 이게 승자 독식 제도인 거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 방식과 그다음에 우리가 다 투표해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박태균의 선거인단으로 뽑겠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러 가셨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아니고 선거인단. 선거인단이에요. 근데 가셔가지고 분명히 우리는 공화당 찍으라고 했는데 민주당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네. 이 제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사실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를 해가지고 각 주마다 나오는 걸 보면 이게 뭐 90대 10, 80대 20 이런 거 없어요. 네. 다 보면 51대 49. 네. 크면은 아마 55대 45. 네. 근데 요 정도인데 그 나머지의 45%는 완전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55가 그 주에 선거인단을 다 독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야 이건 너무 비민주적인 거 아니냐. 그런데 요거의 기본적인 이해의 가장 핵심 뭐냐면 각 주가 하나하나가 나라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 1회부터 얘기가 뭐였냐면 결국은 이 연방 정부라고 하는 유니온이 중요하냐 아니면 각 주의 권리가 중요하냐 이게 미국의 정신에 둘 다 있는 거거든요. 둘 다 있는데 양쪽을 그럼 어떻게 살리냐? 강력한 대통령제는 하나 있는데 그럼 주의 권한을 어떻게 살려줄 거냐? 저는 이 고민이 선거인단 제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각 주마다 선거를 해가지고 그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컨대 공화당이 여기서 뭐 51대 49로 이겼다? 그럼 이건 공화당 주예요. 그럼 여기 선거인단은 다 공화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 주의 기본을 살려주는 건데 물론 전체 주 중에 2개 주는 그 독식 제도가 없어요. 네, 안 하는 주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메인하고 네브라스카인데 근데 그것도 그 주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는 이 비율에 맞춰서 선거인단을 하겠다. 딱 2개 준데 선거인단 수가 얼마 안 돼요 거기. 크게 영향이 없죠. 네. 니들은 알아서 해. 인구가 많은 주는 이게 막 흔들리지만 작은 주는 뭐 이렇게 봤자 뭐 5대 2,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건 뭐 알아서 해도 된다. 그래서 아니 근데 와 이거 박 원장님이 이 얘기는 그냥 미국의 선거 제도를 한 방에 이해하게 해버렸어요. 그냥 그 주는 나라다. 투표를 통해서 정해졌으면 그게 절대고 그리고 이들이 선거인단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야. 그럼 그들이 가서 선거를 하는데 내가 그 선거인이 잘못 뽑으면 우리가 그 선거인단을 잘못 뽑은 거지. 나라라고 인정하니까 완전 편한데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전체 국민들이 투표한 걸 했더니 네. 거기에 역전이야. 더 맞아.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오히려 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오는 거예요. 네. 힐러리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조도 그랬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거인단이 큰 데가 넘어가 버리면 작은 데에서 많이 이어가지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대표적인 게 2000년에 엘고하고 플로리다. 네. 부시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로리다 전까지는 결정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플로리다가 어느 쪽으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플로리다가 그때 부시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시 대통령의 동생이 플로리다 주지사였어요. 부시. 지금은 사실은요, 이 아버지 부시하고 아들 부시들이 요새 사이가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아버지 부시가 회고록에서 아들 부시의 행정부를 비판을 했어요. 뭘 비판했냐면 니네 외교 정책 잘못했어. 이라크 왜 들어갔어? 이러고 이제 비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았어요. 좋았구나. 사이가 좋아가지고 동생이 있는데도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부정선거 아니야? 표도 몇 표 차이 안 났잖아요. 차이 안 났어요. 네. 그런데 부시가 거기서 이긴 겁니다. 그때 부시가 이겼을 때 왜 다시 전체 재검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엘고가 이거는 우리 미국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 하지 말자. 시스템을 인정해버린 라고 거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재검표를 하지 않고 됐는데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많은 분들이 이게 결과에 승복하는 부분에 엘고에 굉장히 큰 뭐 찬사를 보낸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엘고 네가 잘못했다. 이거는 해가지고 명백하게 이 진리를 밝혀야 됐다. 너 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고민, 엘고의 고민은 저는 사실 링컨의 고민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이거 재검표를 해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 미국이 완전히 쪼개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지금도 미국이 많이 쪼개져 있지만 이미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래요? 예, 거기서 결과 뒤바뀌었으면 제가 보기에 분열됐을 수도 오히려 있죠. 부시 쪽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트럼프? 때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회에 난입을 했잖아요. 오, 이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죠. 그 사태가 20년 전에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엘고의 그런 또 고민이 보이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제도가 갖고 있는 허점도 또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핵심은 각 주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같이 이걸 유지시켜 주느냐 그런 부분에 저는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미국이 쪼개진다라는 말은 어떻게 쪼개져? 예전에는 남과 북으로 쪼개졌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남과 북이에요. 지금 이제 남과 북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중부까지 해가지고 지금은 진짜 저희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하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를 보면 이 동쪽과 서쪽 끝에 민주당의 서움이 있어요. 아, 그거는 한마디로 캘리포니아. 얘기하면 가장 잘 사는 양날이네요. 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남부부터 해가지고 이제 쫙 농업, 이- 중화학, 공업 이런 거 하는 그렇죠. 도시들. 공화당의 벨트가 딱 있고 그래서 이제 빨강과 파랑이 네. 이제 양쪽으로 있는데 이 파랑이 위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때는 민주당이 이깁니다. 아하. 근데 이게 위로 연결이 안 되고 거기가 끊어지면 네. 이제 공화당이 이기는 거고 그게 트럼프 때 이제 위스콘신이나 이런 데서 위스콘신, 인디아나, 오하이오 네. 뭐 이런 데들이 공화당이 이기면서 위에 북부 벨트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른바 이제 러스트 벨트라고 예, 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버지니아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근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이게 공화당 지지가 좀 높거든요. 스윙 스테이트일 수 있지만 잘 사는 데인데. 근데 여기 히스패닉도 많아요. 그러면 민주당인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는 히스패닉들이 주로 이제 70년대 쿠바에서 카스트로 공산당의 압제를 피해서 넘어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보수적인 성향이 마인드가 되게 있는. 강한 거죠. 네. 아까 얘기 나온 제프 부시도 아내가 히스패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도 있고 뭐 지금은 단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공업이 몰락하면서 백인 중산층들이 몰락했으니까 과거에 공업지대들도 많이 공화당으로 넘어갔고 조지아가 요즘에 민주당 쪽으로 많이 넘어왔잖아요. 네. 오히려 뭐 IT 산업이 발달하고 네. 고학력자들이 많아지면은 네. 이제 민주당 지지도 좀 넘어가고 네. 몰락한 산업에 다들 그냥 우울하게 사는 지역이 되면은 공화당을 좀 공화당 찾고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리고 있죠.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니까 그냥 정말로 짧게 하나만 이제 질문 드리면 미국이 연방을 해체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쪼개진다라는 의미를 따지면 해체가 될 가능성도 아주 적지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들이 이렇게까지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네. 실제 선거인단 투표를 보면 50%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독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주에 있는 나머지 49%의 사람들도 이게 소수가 아니고 상당한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눠지는 거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치적 색깔이 많이 다르더라도 국민들 사이에는 그래도 미국이라는 어떤 그 중심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그 시작이 바로 남북 전쟁입니다. 그렇죠. 다시 네. 그 남북 전쟁으로 돌아와서 자 기본적으로 남부연합 입장에서는 우리는 노예주야. 근데 너희는 너희의 경제적인 입장과 너희의 뭐 정신적인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같이 지금 따라가자고 하는데 우리는 달라. 그러니까 그냥 우린 나가서 살게. 이런 뜻이잖아요. 너희들 우리 의견에 반대해? 다 죽일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전쟁을 해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남부인들이 가졌던 두려움. 아무리 링컨이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았던 데는 선거 직전에 남부인들이 그런 우려를 할 만한 일이 하나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링컨 전 나이 많은 노익장 과시하던 대통령이 우유부단하게 지내던 그 시절. 그렇죠. 예. 1859년 10월의 일인데요.
혹시 피 흘리는 캔자스 기억나세요? 캔자스에서 충돌했던 거. 해방론자랑 그다음에 유지론자가 네. 충돌했던 부분에서 그래서 몇 사람 안 사는데 거기도 주로 인정을 하니까 노예 찬성론자들이 막 이주해가지고 가짜 투표하고 막 이랬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과격한 극단적인 노예 폐지론자 존 브라운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두 사건 모두 주인공이 이제 이 존 브라운이라는 같은 사람인 거죠?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남북 전쟁의 전주곡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18명 정도의 추종자를 데리고 하퍼스페리라는 곳을 습격을 합니다. 뭐 하는데요? 근데 하퍼스페리는 버지니아 이제 서북 쪽에 위치해 있는 어떤 그런 요새인데요. 네. 이게 위치를 좀 보면은 서울에서 동쪽으로 가면 양평에 양수리 두물머리가 있잖아요. 아 거기서 뭐 MT 많이 갔죠. 그렇죠. 북한강하고 남한강하고 만나는 거. 근데 여기 하퍼스페리라는 곳이 미국의 두물머리입니다. 그러니까 포토맥 강 상류와 세난도 지류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경치가 되게 아름답거든요. 이 두물머리에서 하퍼라는 사람이 페리를 운용해가지고 하퍼스페리라는 지명이 붙은 겁니다. 나름 위치가 되게 전략적 요충지인 거예요. 여기가 지금. 하퍼 나루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동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제 워싱턴 DC도 바로 나오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라는 뜻은요. 네. 어디에서든 가기 편한 지역, 그러니까 교통이 편한 지역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풍부한 수력을 이용해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전기창이 또 있었어요. 그 연방 무기고도 여기에 있었고, 그리고 이걸 이제 사수하는 요새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존 브라운 일당 같은 경우는 여기를 탈취하면은 한 10만 정 이상의 총을 얻을 수 있겠다. 여기를 습격해서 탈취한 무기를 가지고 노예를 무장을 시키면 흑인 노예들이 뭔가 대대적으로 계속 노예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또 하나 이런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존 브라운은 노예들로 구성된 뭔가 흑인 국가를 뭔가 만들고 싶었던 그런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그러니까 되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극단적인 노예 해방론자인 겁니다. 그리고 잘 하면은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안 되더라도 연방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미국의 또 하나의 주가 될 수도 있고. 노예 해방론자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남부 연합군이 아니라 네. 극단 북부인이었던 거죠? 네, 노예 해방론자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아 너희들의 손으로 네. 아 민족 자결주의, 흑인 자기주의. 흑인 자결주의 이런 느낌? 그렇죠. 아, 정확합니다. 너희들의 손으로 너희가 투쟁해서 너희 그렇지. 국가를 만들어라. 내가 너희들한테 꿈을 준다, 이념을 준다, 무기도 준다. 그럼 너희가 들고 일어나서 한번 해봐. 이거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그래서 습격 첫날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무기고를 빼앗습니다. 네. 하퍼스페리 안에 있던. 네. 이 무기고는 북부 거예요, 남부 거예요? 근데 연방 정부 무기고인데 버지니아 주에 있던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극단 북부인이 북부의 무기고를 터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뭐 북부 남부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 왜냐면 아직 연방이니까 네, 59년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무기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의 재산입니다. 네. 근데 이게 하퍼스페리가 연방군의 요새이고 그러니까 여기를 턴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당시에는 뭐 조지 워싱턴의 조카의 손자였던 루이스 워싱턴 대령을 인질로 잡는 등 한 되게 크네. 30명쯤의 한 인질을 잡아요. 네. 이제 딱 무기까지 딱 털었으니까 이제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흑인들을 무장시켜야죠. 그렇죠. 동기가 흑인들이 있어야지. 동기가 있어야 돼 노예들의. 근데 뭐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지니아가 노예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버지니아는 딥 사우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 재배에 투입됐던 그런 집단 농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하퍼스페리라는 곳에는 흑인 노예 자체가 거의 없었던 동네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밖에서 호응해주는 세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딱 보니까 뭔가 군대가 나타났어. 사람들이 와 시끌벅적해요.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흑인 노예가 아니라 그냥 일반 주민들입니다. 민병대예요. 버지니아에 고립되게 된 거죠. 아 버지니아의 민병대가 네. 야 누가 우리 집 털었대 저것들 잡자라고 온 거예요? 네. 아. 뭐야 감히 우리 재산을 털었어? 하면서 이제 포위를 하고 고립을 시킨 거죠. 아직도 존 브라운인지도 몰랐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너희가 공격을 멈추면 우리가 인질 30명을 풀어줄게.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터주라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이랑 부하 2명을 밖에 보냅니다. 근데 민병대가 다 공격해가지고 죽어요? 아들이 부상 입고 들어와서 죽어요. 아이고야. 거기서 이제 갇힌 상태로 이렇게 지내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연방 정부가 나서게 됩니다. 사실 워싱턴 DC나 이런 데는 거의 정규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로 쓸 수 있었던 해병 중대를 파견을 하는데
이때 이제 지휘관이 로버트 리 중령이에요. 로버트 리. 나중에 이제 남부 총사령관이 되는 아. 로버트 리가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로버트 리가 해병 중대를 이끌고 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존 브라운을 이제 생포를 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처형이 되는데 네네. 여기서 북부에서는 영웅으로 추모가 되고 나름 추모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남부에서 이걸 보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정말 이 존 브라운 사건을 우리 남부를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북부인들은 이거를 뭔가 추모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부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분명히 테러리스트인데. 범죄자인데 그냥. 네. 근데 북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아. 그럼 이게 뭐야? 북부가 전부 다 저런 분위기구나. 그렇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 역사학계에서는 이 존 브라운의 하퍼스페리 습격 사건을 남부와 분리의 결정적. 그리고 남북 전쟁의 뭔가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보는 디토네이터라고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경우가 되게 견해가 많습니다. 어려운 말 조심해 주십시오. 기폭제로 보는 사람이 기폭제로. 아,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바로 남부인들한테 우리 입장에서는 테러인데 쟤네들 입장에서는 저걸 영웅적인 행동이라고 의로운 하면 행위였다.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는 행위는 의로운 행위구나.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이 사건을 보면서 북부인들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부에서도 이게 그 당시에 여론이 어떻게 분열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존 브라운 같은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미친 게 아닌가 돈키호테 싶을 같은 정도에 느낌이죠. 비주류. 사실상 뭐 이게 조직적인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네네. 보시면 굉장히 이거 허술하고 아주 그냥 그 기대에 부풀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들 들고 일어나서 엎어지겠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갑자기 북부에서도 확 영웅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신념만 한 투철해요. 그건 좀 약간 논리성은 없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구금이 돼갖고 재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재판을 하게 되면은 자 피고 뭐 변론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딱 일어나서 격정적으로 막 본인의 신념을 얘기합니다. 그럼 법정에 있는 기자들이 신나갖고 야 이거 기사거리 되겠다 해갖고 막 옮겨서 신문에 딱딱 실어주고 하니까 그 당시 안 그래도 노예주의자들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던 이 노예 해방론자인 사람들이 역시 이 존 브라운 선생이 지금 이 거사를 일으켜서 실패해갖고 이렇게 구금되셔갖고도 이렇게 이 훌륭한 사상을 설파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와 난리를 치는 거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극단주의자들의 호응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미화되는 얘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우리들의 영웅 탄생 하면서 떠받들어지는 분위기가 점점 고조가 되니까 서로가 점점 더 의욕과 증오의 시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존 브라운의 이 무용담을 소재로 한 노래까지 만들어집니다. 노래가 나왔다고? 존 브라운 송이라고 이게 남북 전쟁 초기에 굉장히 막 널리 불린 군가 중에 하나였어요. 요거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들어보면. 진짜? 들어보시면 합니다. 진짜 이게 존 브라운을 추모하는 노래라고? 와 지금 온몸에 소름 돋았어. 존 브라운 하네. 대박이다. 이 노래 진짜 많이 불러봤죠. 근데 이 노래가 원래부터 존 브라운에서 만들어진 노래는 아니에요. 아. 당연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찬송가잖아요. 이게. 할렐루야. 응. 그렇죠. 글로리 할렐루야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글로리 할렐루야 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같은 멜로디가 반복이 되고 가사가 반복되는 맞아. 이렇게 딱 후크송 같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되게 많이 불리던 찬송가예요. 네. 그래서 이걸로 사람들을 모으고 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존 브라운의 이름이 딱 붙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연이 재밌어요. 그래요? 원래는 아주 그렇게 진중한 의미에서 붙여진 게 아니에요. 네네. 존 브라운은 딱 보시면 되게 흔한 이름일 거잖아요. 네네. 존이나 브라운이나 뭐 다들 굉장히 김영철 씨 뭐 이런 그렇죠. 굉장히 흔한 이름이고 성이고 하다 보니까 이 매사추세츠 민병대한 부대에도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존 브라운. 네, 존 브라운이라는 병사가 있었는데 이 존 브라운이 부대 소집을 하는데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들이 야, 존 브라운 이제 나타나냐 하면서 그걸 원래 놀리려고 막 만든 노래예요. 네. 그 당시에 유명 인물 존 브라운이 마침 죽었을 때니까 이 가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John Brown's body lies mouldering in the grave. John Brown's body lies mouldering in the grave.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존 브라운의 시신은 지금 무덤 속에 있네. 존 브라운의 시신은 지금 무덤 속에 있네. 그런데 영혼은 행진하네. 아 얘는 여기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야 분명히 무덤 속에 있는데 얘는 뭐냐? 그치? 약간 이런 느낌. 야, 존 브라운 지금 무덤 속에 있잖아. 근데 너 뭐야? 하면서 이제 나타나면서 놀리는 노래네. 그렇죠. 이거 원래 놀리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부대원들이 얘를 놀리려고 막 이렇게 갖다 붙인 건데 이거 들어보니까 의미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닐까? 완전 후킹했네. 그렇죠. 사람들이 이거 나는 뭐 의미가 있다 하면서 주변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갖고 이게 사람들이 막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 바깥에서도. 놀리던 노래가 네. 존 브라운의 시신은 저 무덤 속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우리와 함께한다. 갑자기 성스러워진 거지. 이게. 존 브라운 선생님께서 지금 육신은 무덤 속에 있지만 영혼은 우리와 함께 행진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와, 전의를 고취시키는 이런 노래. 역사는 정말 우연치 않은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퍼져나간다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남북 전쟁은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군악대를 조직적으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남부군도 운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남부군의 그러면 대표적인 군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부 같다 느낌이 있다. 이것도 유명하잖아요, 엄청. 딱 컨트리송이네.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약간요 지금의 미국은 북부 연합의 어떤 그 연합군의 느낌이 지금의 미국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 문화적인 느낌, 그냥 미국 하면 떠오르는 향수, 그러면 약간 남부 연합이 더 미국 같아요. 뭔가 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고향 간다 그럼 남부의 느낌이 있고요. 내가 출세해서 어디 가서 내가 일한다. 그러면 이제 동북부나 서부로 간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서울 수도권과 네. 어떤 지방의 우리 고향. 네. 자,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반 역전다방, 드디어 남북 전쟁의 신호탄이 된 전투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섬토 요새 전투입니다. 근데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섬토 요새 정말 요만하거든요. 지금 저 사진 보면 요만한데 어떻게 저기가 태풍의 눈이 된 거예요? 아, 근데 방금 섬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섬터 요새가 섬 위에 지어진 요새이다 보니까 우리말로 섬, 진짜 우리말 터가 붙어갖고 이제 섬터라고 얘기하시는 그게 분들이 아니었어요?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확한 거는 섬터가 아니라 썸터입니다. 영어예요? 네, 영어예요.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난 아일랜드 뭐 이런 그런 느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게 또 이름이 그렇네요. 네, 이름이 좀 그러네요. 이게 독립전쟁 때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민병대를 이끌고 활약한 유명한 장군 이름입니다. 그래서 토머스 썸터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여 갖고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실 때는 썸터로 얘기하시죠.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당연히 섬토 요새 이랬는데 섬터. 썸터. 하여튼 이 썸터 요새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이해하시려면은 바로 이곳이 위치한 지역을 아셔야 됩니다. 네. 이 썸터 요새가 위치한 곳의 배후에 위치한 바로 유명한 항구가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찰스턴 항입니다. 오? 찰스? 그렇죠. 자, 이 찰스턴은 프랑스어로 하면 뭐가 됩니까? 샤르? 바로 윌르 샤르이 되죠. 샤르의 도시입니다. 물론 이게 프랑스 사람 이름을 붙여서 한 건 아니고 이 영국의 왜 찰스 2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국 내전 크롬웰 뒤에 다시 왕정 복고돼서 오른 왕이 찰스 2세인데 이 찰스 2세가 뭐 자기를 지지해준 이런 왕당파 젠틀맨들에게 그래 너 식민지에 너네가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내 땅을 좀 하사해주마 하면서 준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국왕폐하 하면서 여긴 그래서 국왕님을 기리는 의미에서 국왕님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원래는 찰스타운이 된 거예요. 찰스타운. 네. 찰스타운이 줄어서 찰스턴이 되고 그런 것이죠. 이 지역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다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굉장히 덥고 습한 지역이어갖고 초기에 쌀이나 인디고 그 염료 만드는
인디고 같은 플랜테이션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만 팔아야 썩고 됩니다. 있을 수가 없죠. 네. 외부에 팔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합니다. 한국. 그렇죠. 항구가 필요하죠. 배가 드나다닐 수 있는. 그래서 이 천혜의 항구로 선택된 곳이 바로 이 찰스턴입니다. 딱 보시면은 저렇게 만으로 쑥 들어가서 강이 두 개가 갈라지고 너무 좋네. 딱 강에서부터 쭉 거룩배로 실어와서 저 뾰족한 찰스턴 지역에 이제 부려놨다가 바깥에서 대양에서 큰 배들이 들어오면은 수출하고. 딱 입구가 좁으니까 뭐 큰 파도가 밀어닥칠 일도 없고 싣고 나가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겠죠. 천혜의 방파제네요. 너무 좋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 직전에 그 식민 시대에는 미국의 4대 도시였어요. 와. 4대 도시가 이제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그리고 찰스턴이었습니다. 나머지 세 개는 다 북부에 우리가 뭐 초기 식민지의 유명한 도시들이어서 아는데 이 남부에 가장 번성한 도시였고 그리고 이 4개 도시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였어요. 네, 당시에 그야말로 무역 수출항이었으니까요. 이런 굉장히 요지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갖다가 당연히 방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호되게 겪은 것이 바로 1812년 전쟁 때였습니다. 미영전쟁. 자, 이제 찰스턴이니까 네. 우리 샤를공께서 그건 굉장히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국 함대가 이제 한번 호되게 본때 보여주러 본때 내려왔을 때. 왔었어요. 그래서 워싱턴 맞아요. DC까지 간다 이거야. 그래서 진짜 점령까지 당했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백악관 불타고 뭐 이제 의회 불타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워싱턴하고 여기는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1812년 전쟁 때 영국이 해군이 강하잖아요. 해군이 강하니까 미국의 강을 갖다가 막 거슬러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서 한 거야. 미국의 대도시들을 막 이제 초토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때 이 남쪽의 찰스턴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럴 위험도 확 커진 거지. 아니 워싱턴 DC도 쳐들어오는데 찰스턴은 안 쳐들어올까? 근데 이제 영국군은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수도를 불태워버리면 사기가 확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실 워싱턴 DC가 그때 건설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충격이 별로 안 컸어. 그래서 뭐 저거 나중에 다시 지면 되지, 뭐 페인트 칠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된 거고. 페인트 칠 다시 해서 백악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영국군이 패착이었죠. 워싱턴 DC가 아니라 만약에 계속 올라가서 뉴욕이나 만약에 필라델피아 같은 데를 만약에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면 아마 심리적 충격이 훨씬 컸었을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도시 대공습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워싱턴 DC가 불타는 걸 보고서 야 이거 바다로부터의 위협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우리 해안 지역의 주요 이 항구들을 갖다가 더 단단히 지켜야겠다. 꼭 영국이 아니더라도 유럽의 다른 열강들이 아직 미국은 해군이 굉장히 약했으니까요.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1812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육군을 축소하는 와중에도 해안 지역을 방어하는 요새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3차에 걸친 해안방어선 강화 프로젝트를 착수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찰스턴 항구의 요새 건설이었죠. 들어오는 입구에 양쪽에 요새 포대가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들어오면 이렇게 양쪽에 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도 한양으로 올라오는 이 강화도 쪽 수로에 그 좁은 경강수로를 따라서 양쪽에 많은 맞아요. 이 포대를 갖다가 설치했듯이 맞아요. 똑같이 여기다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어디 건설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 지도를 보시면은 툭 튀어나온 데겠죠. 당연히 설리번 아일랜드 쪽에서. 그렇죠. 튀어나오고. 북쪽에 있는 저 그다음에 설리번 아일랜드 모리스 아일랜드 쪽에 그렇죠. 크게 만든 곳이 저 포트 몰트리라는 곳입니다. 몰트리. 네. 네, 저 북쪽에 초승달 모양으로 있는 게 설리반 섬인데 저 설리반 섬에 딱 호리병목을 지키고 있는 게 포트 몰트리라는 곳이고 저게 섬이에요. 네, 그 아래쪽에 뭐 커밍스 포인트라는 곳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저쪽에 제임스 아일랜드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도 포트 존슨 이런 요새들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찰스턴 항구 저 안쪽에도 캐슬 피큰이라는 곳을 만들어 갖고 이 세 곳이 이 두 요새와 하나의 성이 가장 핵심적인 방어진지였던 거죠. 들어오면 뭐 완전 원형 집중포화를 맞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만큼 그 1812년 당시에 충격이. 거슬러 올라가는 영국군의 이 해군 함포에 너무나 많은 큰 공포가 있었고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강 거슬러 올라가니까 강 양쪽에서 포를 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영국군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배가 훨씬 빠른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포를 말 끌고 가서 다시 대포를 설치하고 쏴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전혀 안 맞는 거죠.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국 해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 군데의 진지를 건설해 놓고서도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찰스톤항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것만은 좀 뭔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1826년에 딱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이 아예 저 바다 위에도 하나 건설하자. 그냥 망망대해 같지만 사실 저 포트 존슨과 포트 몰트리 사이에 자세히 보니까 모래톱이 하나 있는 거야. 요 모래톱을 갖다가 우리가 단단하게 다져서 인공섬을 만들고 여기다가 강력한 요새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포트 썸터입니다. 근데 1820년대에 인공섬을 갖다가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포가이즈 중에 마침 또 토목공학 전공자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토목공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물리학인데. 와, 이분 혼자서 가만 놔두면 230짜리 그 제2타워도 만드실 분이에요. 누가 그래요? 누군지 아시겠죠? 샤를 본께서. 이때 뭐 이 토목공학이라는 것이 사실 있었어요. 사실 토목공학 하면은 나무하고 흙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뭐 거친 공학 쪽에서는 그랬었어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토목과가 건설과는 너희들은 진정한 건축을 하는 친구들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무시해가지고 꽉끼리 많이 싸우고 막 그런다고 그런 거 그랬어요.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는데 사실 그건 영어로는 시빌 엔지니어링. 시블 엔지니어링.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름을 좀 바꾸려고 해요. 뭐 건설공학이나 건설환경공학 지금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지금은 바뀌었죠. 토목학과라는 이름을 가진 데 거의 거의 없죠.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름 바꾸고 나서 너무 희한하게 여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되게 팬시하게 바꿨네요. 환경에 대한 얘기가 거기 딱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여성 교수들도 지금 많이 그쪽으로 임용이 되고 있고 또 저는 굉장히 시대에 맞춰서 잘 바꾼 것 같아요. 요즘 뭐 건설 토목 회사에도 여성 직원들 많이 있고 다들 안전모 쓰고 현장에서 활약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토목공학을 즉 시빌 엔지니어링을 주도한 나라가 영국하고 네덜란드, 뭐 스위스 뭐 이런 나라였어요. 특히 영국은 전 세계를 제패하니까 전 세계에서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목공학이 당연히 발달했었고 네덜란드는 왜 운하 만들고 땅이 물보다 낮아가지고 다 막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특히 네덜란드는 토목공학과 중에서 이제 수리학 쪽으로 굉장히 발전했어요. 여기가. 근데 미국으로 이런 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뉴 잉글랜드 있었고 뭐 뉴 암스테르담 이런 도시들이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능한 토목공학 인력들이 미국에 다 집결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미국의 토목공학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하나 해봤어요. 그 나라의 토목공학 수준이 얼마나 높냐는 유명한 학교가 있냐, 그 대학 랭킹을 좀 보면 되거든요. 두 가지 랭킹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Times Higher Education이라는 이런 데서 조사한 건데 여기에 보면은 토목공학과 랭킹 전 세계 대학 했을 때 미국 대학이 6개, 영국 대학이 2개, 스위스가 하나, 싱가포르이 하나입니다. 와, 미국이 압도적이네. 네. 지금 현재 네, 네, 예. 서울대학교는 없어요? 서울대학은 아직 10대까지는 못 들어가는 국내에서 1위예요. 그다음에 이제 QS 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퀄리파잉 스타트. 아니요. 쿼커럴리 사이먼즈라는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이에요. 미국 2개, 영국 2개, 스위스 2개, 네덜란드 하나, 이태리 하나, 그다음에 중국도 하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하나가 있고요. 이제 조금 근데 여기서 이태리가 왜 들어가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중국이 왜 들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태리는 밀라노 대학이에요. 그런데 이 밀라노 대학이 어디에 있냐면은 스위스 국경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스위스가 아까 2개나 있었죠. 스위스는 도대체 왜 토목공학이 발전하냐?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터널 안반을 굴착을 해야 돼요. 기찻길이 지나가려고 하면. 근데 이 터널 굴착하는 데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가 오스트리아 이런 스위스, 밀라노도. 우리나라 장난 아니랬던데요? 이게 나템 공법이라고 있어요. 이 나템 공법이 이제 터널을 굴착하는 공법인데 그 나템 공법이 무슨냐면 뉴 오스트레일리안 뭐 터널 굴착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 개발한. 개발은 거기서 했을지 몰라도 기술은 우리가 제일 좋던데요. 근데 이게 이제 토목공학이라는 게 굉장히 시대적인 걸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의 토목공학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항구입니다. 배라는 수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항구를 잘 만들 수 있느냐. 그 당시에 물을 막 홍수가 일어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물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이게 좀 지나게 되면 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댐을 만드는 기술들이 되게 중요해져요. 또 그게 좀 지나면 그 다음에 고속도로 뚫는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트렌드가 다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위들을 보면 이 순위가 이 바뀌어오는 걸 보는 게 사실은 그 시대에 어떤 사업들이 중요한 거냐는 걸 굉장히 보여주는 거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때의 순위는 기본적으로 저는 항구와 물 관리라는 부분들이 제일 핵심적인 게 아니었나 이렇게 대학 생각이 돼요. 순위고 네. 나오고 트렌드도 나와서 잠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미 육사 웨스트 포인트가 왜? 180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사실 처음 학교가 만들어졌을 때 주요 목표가 공병장교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미 육사가 미 공병대의 후원을 받아서 만들어졌고 1866년까지 학교장이 다 공병장교 출신이었어요. 오. 그리고 남북 전쟁까지만 해도 미국 대학 중에 유일하게 엔지니어링 스쿨이 있었던 대학이 미 육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이거를 가르쳤던 학교인 거죠, 미 육사가. 그럼 미 공병대는 그 자부심이 있겠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사관학교 그거 다 우리 후배들이야. 뭐 이런 느낌 있겠네. 그래서 졸업생들 중에도 보면은 가장 똑똑하고 우수한 인원들이 공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병, 기병, 포병 이런 순으로 갔고 그만큼 공병이 정말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거는 당시의 국가 건설과 그 다음에 영토 개척 이런 것 때문에 공병 혹은 건축 이런 거를 원했던 시기인 거잖아요. 영토 개척을 하고 뭔가 이런 걸 프론티어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항구, 뭐 철도, 다리, 수로 뭐 이런 걸 다 공병이 이제 군대가 앞장서서 했던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또한 이제 영토를 개척하면은 그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요새도 만들고, 그렇지. 뭐 기지도 만들고 인디언으로부터 이렇게 지켜야 되니까 그런 걸 다 또 공병이 하는 거죠. 즉 공병이 시대의 정신을 실현했던 부분이고 결국 미국이 그걸 필요로 했기 때문에 공병이 핵심 병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론티어 시대 때 서부까지 들어가서 도시를 건설한 게 미 공병이 굉장히 그러니까 도시 설계도 했었어요 그때. 네. 공병의 르네상스 1800년대 초반. 그러니까 당연히 토목공학의 수준도 발전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필요에 의해서. 예. 뭐 공병이 나오니까 이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병 영어는 뭡니까? 엔지니어잖아요. 엔지니어. 그러니까 엔지니어가도 바꿔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 엔지니어가 이거 됐다. 실제로 이제 육군은 공병대고 공군은 시설대인데 제가 시설대 출신입니다.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냥 시멘트 때려 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굉장히 그건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1829년부터 45년까지 약 3,000평을 메운 거예요. 이 우리나라. 이 골재를 전부 다 이제 옮겨와야 되잖아요. 근데 옮겨온 골재만 화강암만 한 7만 톤 옮겨왔대요. 그다음에 이제 뉴 잉글랜드에서 이게 배로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공섬 자체가 어떤 그 당시의 토목공학의 최신 기술을 다 때려 넣은 건데 요거 보시면 섬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예. 근데 이게 전형적인 매립식 인공섬이에요. 근데 이 매립식 인공섬은 조건이 있어요. 수심이 20m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얕은 바다에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20m가 넘어가면 계속해서 골재를 때려볼 수는 없어요. 이 중요한 게 뭐냐, 이 매립식을 지을 때 틀을 뭐 나무나 뭘 이렇게 해서 틀을 만들고 나서 안에 있는 걸 이제 펌프로 뽑아내요. 펌프로 뽑아내면서 계속해서 골재를 넣으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떻게 이거 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런 펌프가 아니라 양쪽에서 두세 명이 매달려서 이쪽에 쭉 당기고 다시 올라가면서 쭉 당기고 이러는 옛날 소방차 네, 하듯이.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물을 다 퍼내고 난 다음에 웬만큼 물을 퍼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골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런 방식으로 3,000평 가까이 넓이에다 요새를 줬다.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갖고 1826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1829년부터 공사는 시작했는데 이게 5년, 10년이 지나도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계속 우여곡절이 나는 게 뭐 아무도 주인 없는 땅인 줄 알았더니 이거 내 땅인데 하면서 모레토 나중에 주인이 있었어? 중간에 소유권 분쟁이 여러 번 일어나요. 소유권 분쟁이요? 네. 야, 그 내 모래톱에 땅은 누가 저기 집 짓냐? 하고서 누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막 소송 걸리고 해갖고 아니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 증거 있어 막 하면서 서로 막 법정 다툼하고 이러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이거였어요.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 모래톱에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말뚝을 지금도 박았다. 우리나라에도요. 그 파도가 높게 치면은 살았다가 파도 안 치면은 이게 있는 섬을 팔기도 해요. 그런 거 사면 안 되겠네. 속아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속아서 사서 에휴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국가에서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어. 나이스 이런 상황인 거네. 이거 원래는 이게 당연히 찰스턴항을 지키는 거니까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정부에서 주 방위 산업 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짓다 보니까 10년 지나니까
더 이상 돈이 없는 거야. 우리 주정부에서 더 이상 돈을 내기 힘들겠으니까 연방정부에서 인수해서 알아서 더 지으세요라고 해서 그다음 1836년부터는 이제 연방 육군에서 이걸 넘겨받아갖고 연방정부 소속으로 그다음에 공사를 합니다. 근데 또 그 와중에도 당연히 여기가 남부다 보니까 허리케인이 가끔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케인 때문에 공사를 중지한 적도 있고 결국에는 남북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도 완공을 못한 상태였어요. 물론 뭐 그때 거의 한 90%까지는 완성을 했습니다. 토대 다지고 저 위에 벽체까지 쌓아 올렸어요. 저 벽체도 어마어마합니다. 저 벽돌이 몇 개 들어간 줄 아십니까? 4만 개, 4만 개? 좀 더 쓰셔야 되겠는데. 10만 개. 120만 개. 무려 700만 개가 쓰였습니다. 700만 개. 엄청나죠? 왜 그러냐면 저게 두께가 개가 있구나. 40cm, 50cm 정도 두께로 해놔갖고 벽체가. 포를 막으려고. 그렇죠. 요새니까 기본적으로 항구로 들어오는 전함과 포격전을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벽돌로 여러 겹을 지은 거죠. 그래서 외장 공사는 어느 정도 끝났는데 저 안에 내장 공사가 다 안 끝난 상태에서 1861년이 된 겁니다. 61년이 됐다고요? 네. 30년이 넘었네? 그리고 아직 저기에서 주둔 병력도 없었어요. 그냥 인부들이 들어가서 공사만 하던 그런 섬이었고. 그리고 또 특징이 저기 보시면 오각형이지 않습니까? 저희 그냥 아무렇게나 섬 모양 따라서 지은 게 아니라 펜타곤? 또 펜타곤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 저게 딱 배들이 요 북쪽 수로 들어오건 남쪽 수로 들어오건 양쪽에 그 바라보고 있는 만약에 북쪽 수로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포트 몰트리랑 같이 협격을 해야 되니까 딱 그쪽을 많이 바라보게. 그리고 또 요 반대쪽으로도 남쪽을 통해 들어오면은 이 밑에 포트 존스톤이랑 같이 십자 포함할 수 있도록 또 그쪽을 넓게. 그래서 오각형이 만들어진 게 그런 주변 요새나 포대들의 위치와 딱 맞춰서 설계를 한 겁니다. 또 이제 오각형 되면은 맞았을 때도 빗 맞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점까지 다 정면으로 맞기보다는 측면으로 맞게. 그렇죠. 예. 저 때부터는 요새 축성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일부러 딱 네모 반듯하게 짓지 않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해서 여러 가지 화망 구성하기도 좋고 방어. 사각도 방어하기도 좋게 기하학적인 원리가 동원이 되어 있는데 저 당시에는 좀 수로의 모양 그리고 상대편에 보이는 요새의 위치에 맞춰서 딱 오각형을 맞춘 거죠. 네. 아니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게 남북전쟁 시작할 때까지도 아직 미완공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장재 공사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때는 세집중공군 때문에 이상 못 가요. 병력 못 들어가잖아요. 병력이 없는데 어떻게 태풍의 눈이에요? 연방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탈퇴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연방군의 이제 요새들 군사 시설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력을 쓰기 전에 알아서 너희 빠져나가라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찰스턴 항에도 이제 당연히 연방군이 주둔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당시 설리번 섬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앤더스 소령이 이끄는 연방 수비대 사령부가 있었는데 이걸 거부합니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소수 병력이 그 그렇죠. 안에 있던 네, 철수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면서 모트리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쉽게 포위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섬터로 가면은 상대방이 뭔가 배를 타고 오지 않는 이상 뚫기가 어려우니까 썸터에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죠. 항구에 있던 네. 연방 병력이 그래서 섬터로 도망간 네, 거예요. 몰트리에 있었던 네, 건너편 몰트리에 사령부가 있었던. 밤에 몰래 저기로 돌아가서 우리 여기서 끝까지 버티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보급이 부족하죠. 그렇죠. 식량이 얼마 안 나가다 물도 보니까 61년 초에 이제 뷰캐넌 대통령이 명령을 해가지고 스타 오브 더 웨스트라는 상선을 파견해서 이제 보급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저기 이제 모리스 아일랜드 쪽 보이시죠? 저쪽에 소대 싹 깔려 있잖아요.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이제 뭐 민병대도 아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사관학교에 시타델에 있던 사관 생도들이 포를 쏴버립니다. 와. 저기서 사관 생도들이 좀 용감하잖아요. 근데 포를 맞지도 않았는데도 이제 겁을 먹고 도망가지.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이제 군대가 민병대가 저기 있는 요새들을 다 하나씩 장악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섬토 요새가 이제 포위되고 포위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앤더슨 소령이 보우리가드 준장이 생도 시절 때 네. 이 사람을 가르쳤던 포술 교관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저 같은 다 죽여라고 하는데 스승님? 스승님이 저기 여기 있어요. 그런 거죠. 좀 뭔가 여기 사연이 또 있는. 네. 그러니까 이 썸터 요새에 동원됐던 대포를 한번 조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이게 엄청난 폭입니다. 왜요? 무려 58kg짜리 솔리드 탄 쇠공을 5.2kg까지 날렸어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건 이 42파운더가 핫샷을 날릴 수 있었어요. 샷이 뭐예요? 핫샷이 뭐냐? 뜨거운 샷. 예, 솔리드탄 공, 쇠공 그거 달궈요. 이게 그 당시 저 해안포들도 점점 더 큰 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합니다. 주용에 부어서 만든 이 뜨거운 쇳덩어리를 갖다가 식히는 방법에 따라서 포의 강도를 달릴 수 있다는 말 안 했어요. 아, 식히는 속도. 식히는 방법. 종이컵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언스 굿.